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기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서울특별시 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는 걸로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올해 초 신설됐는데 일종의 경찰판 특수부 같은 조직입니다. 경찰이 이번 사안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 관련 내용을 왕성민 기자가 단독 보도해드립니다. 형량 예측부터 변호사 상담까지 로톡 형량 예측 서비스. 지하철역에서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페이스북과 블로그 같은 SNS까지 최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리지 않는 로톡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법조계 안팎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로톡은 현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이 공동대표를 지낸 직역수호 변호사단에 의해 지난해 1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로톡의 주력 서비스인 변호사 소개 광고와 형량 예측 서비스가 비변호사에 의한 법률 사무 금지 등 현행 변호사법 조항들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의 고발입니다. 먼저 일단 로톡 플랫폼 자체가 변호사법 현행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요. 그 변호사 아닌 자에 의해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무분별하게 그 법조계에 지금 상업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해당 고발 사건이 지난달 초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검찰 특수부 같은 개념으로 수사권 구조조정 및 경찰 조직 개편 이후 경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입니다. 반부패 사건이나 중대경제범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량감 있는 사건을 주로 맡게 됩니다. 현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패 방지 권익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이나 김진욱 공수처장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 의혹 수사 등도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가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번 로톡 고발 사건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 해당 고발 사건의 고발 보충서 제출 등 법률 지원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서울변의 설명입니다. 무분별한 변호사 광고의 폐해는 결국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동일한 비용을 지출을 하는데 그게 일부는 플랫폼 운영비에 수요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만큼 결국 의뢰인 입장에서는 질 낮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관련해서 서울변에는 지난 2월 로톡 운영사인 로엔컴퍼니 측에 변호사법 위반 행위 시정을 권고하는 경고성 공문을 발송하며 로톡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나아가 지난달엔 로톡 광고 제작, 게시 대행 업체와 로톡 모델 소속사, 광고를 게재한 서울교통공사 등의 로톡 광고가 변호사법 위반 행위임을 주지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수위와 강도를 높여가며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로톡 관계자는 법률방송 질의에 서울변회에서 서울교통공사 등에 공문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로엔컴퍼니는 변호사법을 상시 검토하고 준수하고 있고 로톡 광고 역시 변호사법을 엄격히 준수하여 제작 및 집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광고 집행과 관련된 당사자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광고는 계속 게재되고 있다며 추후에도 로엔컴퍼니는 광고 및 그 외 진행되는 전 과정에 있어서 변호사법을 엄격히 준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건이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로 이첩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로엔컴퍼니는 사건 접수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위법이 아니다라는 점을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톡 측의 이 같은 해명에도 서울변에는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하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로톡이 제공하는 AI 형량 예측이 잘못된 결과를 제공하고 잘못된 초동 대처로 인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냐며 무분별한 로톡 광고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요즘에 이제 길거리에 콩밥 식당 광고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사실 이 콩밥식당 광고는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일인 형사 문제를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비 변호사가 광고 규제를 잠탈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형사 고발을 포함해서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변의 강경 대응 입장과는 별개로 대한변협도 이달 중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강도 높은 별도의 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법률 플랫폼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또 다른 전문 직역인 세무사 쪽에서도 같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플랫폼들이 관련 법을 위반해 전문 직역의 고유 업무를 침탈하고 있다는 것이 변호사나 세무사 단체의 주장인데 관련해서 세무사 고시회에서 오늘 국내 최대 세무회계 플랫폼 자비스앤빌런즈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전격 고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왕성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 세무사 고시의 임원진들이 국내 최대 세무회계 플랫폼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세무회계 플랫폼 자비스가 불법 세무대리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 고소 취지입니다. 여러 가지 그 납세자들에게 오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광고를 지금 하면서 지금 5월 달이 되면 프리랜서들 특히 그 사업장이 없는 사업소득자에게 지금 환급이라는 그 미명하에 지금 광고로 지금 많은 지금 그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고시에 의해 고발당한 자비스 홈페이지입니다. 세무대행 가입 신청을 하면 1일 이내 견적 안내를 드린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기자가 직접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봤습니다. 휴대폰 번호와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 등 관련 개인정보를 입력하니 곧바로 떼인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환급 액수가 계산돼 나옵니다. 납세자 입장에선 자신도 모르는 떼인 세금을 환급받아 준다고 하니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급 액수가 크게 나오면 나올수록 환급 사무를 의뢰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 과장 광고라는 것이 세무사 고시회의 주장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하여 환급을 받아주겠다. 이런 과장 광고로 인해서 납세자들에게 지금 선택을 굉장히 오인할 수 있게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환급세액이 얼마다라고 광고하는 것도 문제지만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비스라는 플랫폼이 세무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위법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이창식 세무사 고시회 회장의 말입니다. 이와 관련 세무사법 제22조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급 문제는 광고를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세무사가 결정해서 국세청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결정해서 환급이 얼마 나온다고 말해주는 것은 분명히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세무사 고시에는 또 자비스 측에서 광고하고 있는 전담 세무사가 신고라는 표현도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자비스의 누적 가입자 수가 33만 명을 넘었는데 가입자에 대해 전담 세무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납세자의 개별 사정과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따라 일괄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처리하고 이를 믿고 따라갔다가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실 플랫폼 업체가 수많은 납세자들을 일괄적으로 대리를 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수많은 납세자를 일괄적으로 프로그램화 시켜서 그렇게 일괄적인 신고를 대행하는 그 서비스가 과연 납세자의 어떤 그 권익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가 맞느냐. 이에 대해 자비스 측은 법률방송의 관련 질의에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세무신고나 환급 청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위법한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프리랜서 등 개인이 미처 받지 못하고 있던 환급금을 계산해서 알려주고 세무사를 통한 적법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라는 것이 자비스 측의 해명입니다. 자비스 측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던 영역을 발견해 시장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세무사와 개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사 고시에는 환급액을 계산해주고 어떤 식으로든 수수료를 챙기는 게 세무대리 업무가 아니라는 해명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오늘 고발을 시작으로 세무 플랫폼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세무 플랫폼들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세무사 고시회의 인식입니다. 이건 세무사 쪽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심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 자비스뿐만 아니라 이 외의 플랫폼 회사들도 엄벌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할 것입니다. 플랫폼과 전문 직역의 갈등이 변호사 업계뿐 아니라 세무사 업계에서도 급속하게 번져가는 가운데 이번 세무사 고시회의 자비스 고소 사건이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 이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변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이른바 변시 오탈죄에 대한 5번째 헌법 소원이 지난 금요일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변시 오탈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헌재의 판단을 이번엔 흔들 수 있을까요? 왕성민 기자가 관련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입니다. 해당 조항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 안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변시 응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변시 오탈죄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유일하게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조항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혼인 및 모성보호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것이 청구서 요지입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 담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임신, 출산 여성에 대해서는 혼인 및 모성보호, 즉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같은 취지의 청구에 대해 헌재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해서 헌재는 임산부 A씨가 청구인으로 참여한 지난 2016년 헌법소원에 대해 A씨의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A씨는 임신 상태에서도 무조건 변시를 치르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평등권과 모성보호권 등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이런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없이 A씨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핵심 쟁점은 A씨가 변시 오탈죄 조항에 의한 권리 침해가 있은 날을 안 시점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일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기간 조항은 헌법소원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1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A씨가 마지막으로 치른 변호사 시험의 첫날인 2016년 1월 4일에 권리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임신 및 출산을 응시 기회 제한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날은 2016년 5월 7일입니다. 이는 1월 4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25일이 지난 시점으로 권리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헌법소원 청구 자격이 없다는 것이 당시 헌재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5번째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하고 있는 류하경 변호사는 당시 헌재가 법률적 판단보다는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법리를 맞춘 일종의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금 수년째 학생들이 헌법소원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 법률이 명백하게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이 근거 없이 정무적인 판단으로 계속 합헌이라고 하고. 류하경 변호사는 권리침해 인지 날짜 산정 기준일을 변시 시행일이 아닌 변시 합격자 발표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헌법소원 청구서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합격 여부도 알지 못한 채 첫 번째 변시 응시 기회를 기준으로 5회 응시 제한 조항에 대한 불이익을 예상하여 청구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가혹한 해석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변호사 시험을 응시한 날 미리 떨어질 것을 가정해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와 동시에 임신 및 출산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해당 변호사 시험법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지키지 못해 위헌이라는 것이 이번 헌법소원 청구의 골자입니다.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변시 오탈죄에 대한 5번째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법조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선민입니다. 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노원구 새 모녀 살해 사건 김태현과 스토킹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신상이 공개됐는데 이 사람 범행도 그렇고 범행 이후 행각도 그렇고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지금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사이코패스로 보는 시각이 다분합니다. 네. 이제 김태현은 네. 본인을 만나주지 않는다, 네. 피해자가. 그런 것에 이제 앙심을 품고 네. 지난달 23일 오후에 이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 택배원을 가장해서 네. 주도 면밀하게 네. 침입을 했고 네. 당시 집에 혼자 있던 둘째 딸과 이후에 들어온 피해자의 모친을 연이어 살해했고 네. 결국에는 본인을 지금 만나주지 않았던 피해자까지도 다 살해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어떤 살해의 방법이 너무나도 처참했고 네. 무엇보다도 살해한 이후도 대단히 경악스럽습니다. 네. 이게 피해자들이 이제 살해되어 있는 이제 시신 그 네. 옆에서 3일 동안 밥과 술을 먹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거든요. 네. 이러한 점을 놓고 보았을 때는 네. 범행 동기라든지 범행의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같은 걸 놓고 봤을 때는 네. 도저히 일반인으로는 보기 어렵고 네.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이런 전문가들의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킹을 하다가 뭐 흉악한 범죄로 이어진 건데 최근에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나요? 네, 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이야기가 나온 게 네. 1999년도부터예요. 그때는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 있었는데 네. 그 최근에 이제 지난 3월 말에 네.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이 제정돼서 이제 네. 곧 올 9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네. 이게 지금 통과되기까지 22년 걸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20대 국회 때까지 법안 발의가 14차례 됐었는데 다 통과가 안 됐고 네. 21대 국회에 다시 6건의 법안이 발의돼서 이번에 겨우 통과됐는데 네. 이제 문제는 네. 이게 너무 늦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지금 이 김태현 범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스토킹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네.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껴서 주위에 그런 거 토로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런 스토킹 범죄로 인한 다시 말해서 더 잔혹한 2차 범죄를 막지 못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행 예정인 법도 조금 문제인 것이 네. 이게 보면은 그 피해 당사자에 대해서 네. 지속적이고 반복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일회성의 스토킹은 처벌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김태현 같은 경우도 한 번 그 네. 장소 범행 장소에 찾아갔는데 네. 만약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네. 이 법이 시행 중이라 하면은 수사기관에서는 한 번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은 이건 범죄가 안 됩니다라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스토킹 범죄를 너무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고 네. 또 하나는 피해자도 네. 이 그 스토킹 범죄를 당하고 있는 그 당사자만 이제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네. 실제로 스토킹 범죄는 많은 경우에 네. 피해자의 주변인을 괴롭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 네. 그러면 너의 인생을 파멸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네. 피해자의 친한 친구 또는 가족한테 접근을 해서 네. 뭐 SNS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피해를 겪는 스토킹 범죄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범죄는 지금 이걸로 처벌 안 되겠죠. 이게 법이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여러 한계점이 있는데 이걸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법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 시행 예정인 것을 바로 또 뜯어고치고 네. 그러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또 너무 법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네. 것은 네. 어떤 그냥 법적 안정성, 법치주의의 그런 양대 원칙이 네. 이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너무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법이 시행되되 네. 제가 봤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참 중요하다. 뭐냐면은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사기관의 어떤 법 집행을 통해서 우리 네. 사회에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법을 만들었으면 이 법의 한계는 차치하고서라도 네. 이 법에도 보면 좋은 내용들도 있어요. 네. 보면은 그 수사기관이 네. 수사 초기에 네. 바로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근거 규정이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근거 규정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지금 현행법 하에서는 보면은 네.
법원의 접근 금지 신청을 통해서 네. 가해자의 그런 가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회적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근거들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런 스토킹 범죄를 경미한 범죄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네. 얼마든지 지금 이런 김태현 사건처럼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네. 또 피해자가 오죽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습니까? 네. 보통의 경우는 네. 웬만큼 이렇게 피해가 있어서는 경찰서 잘 안 가거든요. 네. 경찰서까지 찾아와서 수사해달라, 네.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피해자의 신고를 좀 보다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는 그런 수사기관의 그런 어떤 태도, 문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이 시행되면 운영의 묘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노원구 새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어머니를 뵐 면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머리카락을 잘라 술과 바꾸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절발역주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태현은 오늘 오전 9시쯤 검찰에 송치되면서 서울 도봉경찰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검은 옷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김태현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단 기자님들 질문에 일일이 다 답변 못 드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정말 양해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말투는 또박또박했고 표정은 딱히 변화나 읽을 게 없는 무덤덤한 얼굴이었습니다. 유가족에 하고 싶은 말이 없는가라고 취재진이 묻자 김태현은 지금 하겠다며 옆에서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경찰에게 잠깐만 팔 좀 놔주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팔을 놔주자 김태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인 뒤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자신이 뻔뻔하게 생각이 들고 유가족분들, 저로 인해서 피해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현은 그러면서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네라고 답한 뒤 바로 마스크를 벗고 맨 얼굴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잠시 뒤 경찰 요구로 마스크를 다시 착용했습니다. 왜 죽였나, 피해 여성 스토킹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엔 별다른 답변 없이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했습니다. 입술을 앙 다물고 담담한 어조로 또박또박 답변하는 김태현의 모습에 현장에 나온 시민들 사이에선 와 하는 경악과 하라는 탄식, 사형하라는 외침이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호송차에 타기 직전 화면 보고 있을 어머니께 할 말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김태현은 솔직히 볼 면목이 없다고 역시 큰 감정 변화 없이 말했습니다. 김태현은 앞서 큰딸 A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는데 앙심을 품고 지난달 23일 근처 슈퍼에서 흉기를 훔친 뒤 새 모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해 작은 딸과 어머니, 큰딸을 잔혹하게 차례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집에 들어온 큰딸이 엄마와 동생은 어디 있느냐고 묻자 김태현은 보냈다고 말한 뒤 큰딸마저 살해했고 시신 옆에서 사흘간 머무는 엽기적 행태를 보이며 피해자 휴대폰 정보를 일부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태현에 대해 살인과 절도,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 지속적 괴롭힘, 정보통신망 침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서울 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태현의 잔혹한 범행은 새삼 더 언급할 게 없지만 솔직히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다는 김태현의 말을 듣고 여러 생각이 듭니다. 세상 부모 마음이 다 그렇겠지만 자식에 대한 모정의 지극함을 이르는 말로 절발역주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머리를 잘라 술과 바꾸다입니다. 중국 동진의 무장 도간이라는 사람의 어머니에서 비롯된 고사로 당나라 방현영 등이 엮은 진서 도간전에 전해집니다.
도가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헐어머니 아래서 컸는데 어머니 담씨는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도간을 반듯하고 올곧게 키우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도간이 젊은 시절 아직 벼슬길에 나가기 전 이미 벼슬에 나간 범규라는 도간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도간의 집을 불쑥 찾아옵니다. 이에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던 도간의 어머니는 아끼던 양갈래 머리카락을 잘라 술과 안주로 바꿔 아들의 친구를 대접합니다. 어머니의 지극정성과 도간의 사람됨을 알아보고 있던 범규는 후에 도간을 중앙에 천거했고 강직한 성품의 도간은 40년간 장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충과 효를 다합니다. 이 고사에서 절발 역주는 자식을 위해 기꺼이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지극한 모심을 이르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다는 김태현. 김태현의 어머니도 자식에 대해선 여느 어머니의 그것과 다르지 않을 텐데 지금 자식이 희대의 살인마가 된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김태현의 어머니 심정은 어떨까요? 피해자의 피도 덜 말랐는데 살인자의 가족 심경까지 헤아리자는 것이냐, 그런 취지는 아니고 김태현이 어머니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미리 헤아렸다면 혹시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떤 후회는 다시는 그 후회 전으로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뉴스 사자 성화였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감금치상죄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 사연 뭐 어떤 내용인가요? 30대 초반 남성 고주영 씨는 그 네. 같은 회사 내의 최고 미인으로 소문난 네. 이하늘 양을 평소 연모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고 네. 씨는 그 이양에게 고백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네. 남몰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벤트 당일 퇴근하는 이양에게 네. 어디로 가시냐 태워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네. 그 이양은 고맙지만 괜찮다라며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네. 그러나 고 씨는 계속해서 사람 호의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라면서 그 드릴 말씀도 있으니 같이 가자라고 이양의 손목을 잡고 차에 태웠습니다. 네. 이에 이양은 그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만 네. 회사 상사인 고 씨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적지를 얘기했고 네. 또 그 안전띠를 스스로 맨 뒤 두 사람은 함께 출발했습니다. 네. 이게 뭐 여기까지는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본 장면인 것 같기도 한데 뭐 다른 사단이 더 벌어진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고 씨가 네. 이양이 말한 목적지와는 반대 방향을 향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 이에 이양은 이 길은 제가 말씀드린 방향이 아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냐라고 네. 물었는데 네. 그 고 씨는 제가 오늘 하늘 씨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 거기로 가시자라며 계속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네. 이에 이양이 다시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내려달라고 재차 그 몇 번이나 요청했지만 네. 그 고 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60에서 70km의 속력으로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네. 이에 그 덜컥 겁이 난 이양은 네. 안전벨트를 스스로 풀고 네.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개월의 그 요한은 중상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고 네. 씨를 그 감금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가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감금죄는 될 것 같은데 감금치상까지는 우리 코너 제목처럼 약간 알쏭달쏭하네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이양의 차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것은 그 고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싫다는 이양을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고 네. 또 내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를 무시하고 계속 차를 달렸으니 네. 그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고 씨는 하늘양이 다친 것은 유감이라고 하면서도 네. 하지만 그 차에 탄 이양이 목적지를 스스로 말했고 또 안전벨트를 스스로 했으니까 그 감금
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네. 반면 이양은 네. 무슨 소리냐, 그 싫다는데 차에 억지로 태웠고 내려달라는 요청도 무시하고 못 내리게 계속 달렸다. 네. 무슨 험한 일이라도 당할까 무서워서 차에서 도망가다가 그 크게 다쳤으니 고 씨에게 감금치상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금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건가요? 네, 그 법적으로 감금은 네. 사람을 특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네. 아울러 특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네. 사실상 심히 어렵게 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네. 그 방식은 제한이 없고 네. 그 물리적 유형적 수단뿐만 아니라 네. 심리적 무형적인 방식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네. 관련해서 네. 형법 제276조 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같은 법 제281조 1항은 체포 또는 감금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감금과 체포의 차이는 네. 감금은 유무형의 수단으로 특정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네.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력과 구속을 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고 씨는 감금치상죄가 성립을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일단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데는 이견이 네. 없습니다. 설령 승용차를 탈 때 자의로 탔다고 해도 네. 이후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차를 계속 달렸다면 네. 승용차라는 특정한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네.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네. 문제는 감금치상 부분입니다. 네. 일단 고 씨 입장에서 이양이 뛰어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고 이양에게 상해를 입힐 어떤 의도도, 그러니까 그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좀 네.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네.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네.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 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나오려다가 그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시입니다. 네. 이는 가해자의 의도를 떠나서 네.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네. 이는 당연히 감금치상에도 적용될 수 있고 네. 나아가 강간을 피해 도망가다 다치거나 숨지는 등 강간치상이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의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도 판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제처의 네. 설명입니다. 아무튼 뭐 앞서 보도한 김태현도 그렇고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괜찮은 땅이 있어서 주변 사람에게 매입을 권유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이를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 알선과 이른바 기획부동산들의 묻지마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선의로 괜찮은 부동산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다 처벌하겠다는 거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등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 건수 가운데 절반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거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토지거래 건수의 78.5%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거래로 이뤄졌습니다. 토지거래 10건 가운데 8건 가까이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이뤄졌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나 부동산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달 25일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의 중개행위 금지를 명문화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먼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의 개인 간 거래,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무자격자의 불법 부동산 중개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개발 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이나 LH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이 이런 무자격자의 부동산 거래 중개 행위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제49조 벌칙조항 처벌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를 약속하고 중개 행위를 한 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해당 처벌 대상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개정안은 나아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중개 대상물 또는 거래 당사자를 공인중개사 등에게 소개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직접 거래를 한 경우가 아니고 공인중개사에게 거래를 소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직접 거래를 한 경우에 준해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해 금전적 이득을 취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령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괜찮은 매물을 소개해주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엔 1,600건 넘는 의견들이 달렸는데 대부분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의 부동산 중개 처벌에 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급하게 땅을 팔아야 하는 경우 등 선의의 주변 사람에게 괜찮은 부동산 거래를 알선한 경우까지 무등록자에 의한 거래로 처벌하는 건 과잉입법이라는 반론도 있어 법안 논의 과정의 진통도 예상됩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 표명은 내일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 현행법은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신고된 금액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LH 직원 신도시 개발 부동산 투기 논란에서 불거진 토지 보상금의 경우 실거래가에 해당하는 토지 보상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신고와 기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각지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가능케 한 측면도 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어제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등기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을 사고 팔면 어떤 부동산을 얼마에 거래했는지 신고해 등기부 등본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논란에서 나타난 신도시 개발 등 공익사업 수용토지입니다. 공익사업 토지 수용의 경우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즉 해당 토지를 LH 등 관련 기관에 얼마의 보상금을 받고 넘겼는지 신고나 기록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등기부 등본을 봐도 해당 토지가 어떤 금액에 오고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각지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지적입니다. 개발한다 안 한다 하는 정보를 독점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이익을 다 국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자기들이 가로채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보상이나 감정 가격도 자기네들이 모든 권한을 독점해서 결정하고.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곽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제안위에서 먼저 공공용지 협의 취득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아니어서 토지 소유자는 LH 등 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 보상금을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부에는 별도로 표시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례로 최근 LH 직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발 정보를 독점해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감정평가 과정에도 개입해 감정평가 금액 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관련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보상을 위한 감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부동산 등기부에 보상금 등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등기 신청하거나 하잖아요. 그럼 그때 할 때 그 매매 가격이 얼마라고 이제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 관청에도 행정관청에도 신고하고 등기할 때도 신고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신고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가격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겁니다. 곽상도 의원은 이를 위해 공공용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부동산 등기부에 보상금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등기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습니다. 규정사항으로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그 등기부에다가 보상금액 등을 이제 기재할 수 있는데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법하고 부동산 등기법에서 각자 필요한 누가 사업 시행자냐 따라서 금액을 등재할 수 있는 법의 근거를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에선 투기 차단을 위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에 가격을 기재해 놓으면 그게 하나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니까 너무 비싸게 그게 갑자기 거래되거나 그런 일들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거래 금액을 기재하는 거는 이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김남근 변호사는 그러면서 해당 법안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다고 그러게 되면 공공주택 특별지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도시개발지구라든가 뭐 어쨌든 그 강제 수용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곳은 다 적용하는 게 그게 이제 맞지 않나.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곽상도 의원은 부동산 투기 차단과 감정가격 불신 해소를 위해선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반발해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 정부가 올해 초 의사 국시를 응시할 수 있도록 일종의 구제 조치를 취해 주었는데요. 여기서 떨어진 의대생들이 정부 방침에 반대해 행정소송을 낸다고 하는데 이번엔 또 어떤 문제나 논란이 있는 걸까요?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내용인지 법률방송이 양측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장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1월에 치러진 재시험에서 합격한 의대생은 2,643명, 합격률은 97.6%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시험에서 떨어진 66명의 불합격자 가운데 상당수가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올해 초 치러진 재시험 불합격자는 올해 9월에 치러지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했는데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1, 2월 달에 시험 친 친구들은 만약에 시험에 합격을 못한 친구들은 9월 달에 시험이 또 원래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시험에 응시를 못한다고 고시를 했어요, 복지부에서. 복지부는 지난해 재응시 기회를 열어주며 올해 1월 의사국시 불합격자는 올해 9월에 치러지는 국시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의료인력 부족 때문에 1월에 재시험 기회를 주게 된 건데 재시험 기회 주기 전에 분명히 고지했으니까. 핵심 논란과 쟁점인 불합격자들에 대한 의사국시 제한을 이른바 동일회차 시험 제한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동일회차 시험 제한은 쉽게 말해 같은 해에 의사국시를 2번 반복해 응시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관련해서 올해 1월 치러진 의사국시는
지난해 9월 의사국 시의 연장선상이지 2021년 새롭게 치러진 시험이 아니라는 게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쪽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올해 1월 불합격자도 올해 9월 치러지는 의사국 시에 다시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복지부가 갑이죠. 왜냐하면 이제 행정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행정력을 좀 남용했다, 과시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 2월 달에 시험에 떨어졌던 사람, 그 사람들이 9월 달에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거는 부당하다라는 거에 대한 행정소송이고, 반면 지난해 9월 치러진 의사국시는 그걸로 끝이 났고 올해 1월 치러진 시험은 그것 자체로 새로운 시험 기회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분명히 불합격자는 올해 9월 의사국시엔 응시가 불가하다고 밝혔는데 같은 해에 또 시험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건 억지라는 반박입니다. 떨어진 사람을 구제해주는 게 사실 이 재시험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응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편법으로 1월에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측에선 복지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의대생들을 상대로 일종의 복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못 보게 하는 거는 순전히 이제 복지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공공의대가 일단 지금 저지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복성이 훨씬 더 세다고 보는 거고, 선생님들은 감정적인 조초고 이치에도 맞지 않고. 이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의아해하는 쪽에선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복수를 하고 있다는 주장 자체가 근거가 희박한 비판이라고 반박합니다. 합격이 97%나 됐으면 실제로 뭐 난이도를 높였다고 말할 수도 없고 무슨 보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복성으로 했으면 이렇게 합격시킬 수가 없죠.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집단이기주의적인 차원으로만 읽히고.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복지부가 미리 공지를 했던 부분이니만큼 협회 내외부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불합격 의대생들이 행정소송을 낼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국내 대표적인 전문 직역단체 가운데 하나인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가 오는 6월 1일 치러집니다. 자천, 타천 출마 후보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가운데 최영승 현 협회장의 출마 여부가 업계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최영승 협회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걸로 최종 가닥을 잡았습니다. 왕성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 재선 출마 결심을 굳힌 최영승 협회장은 법률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과에 대해 다시 회원들의 신임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우리 업계 안팎에서 이 지금 현재를 비롯해서 이제 향후 한 2, 3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좀 이제 법무사 미래를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봉사를 해서 조금 더 바탕을 좀 닦아달라는 이런 이제 간곡한 요청들을 제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참 몇 주 동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최영승 협회장은 재임 기간 법무사업계의 수건 사업이었던 개인 회생, 파산 대리권을 얻어내는 등 협회 위상 강화에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파산 신청 대리권은 획득했으니까 이제 남은 이제 부동산 등기제도 이거를 이제 바로 잡는데 그래도 계속 제가 한 1년여간 해왔으니까 마무리를 짓자는. 그래서 마무리 짓고 가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도리겠다 싶어서. 최영승 협회장이 말하는 부동산 등기 제도는 대법원이 추진 중인 미래등기 시스템을 말합니다. 요약하면 온라인을 통한 전자등기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대법원 계획인데 향후 법무사 업계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는 것이 최영승 협회장의 말입니다. 지금 아주 어지러운 등기시장 제도를 바로 잡는 이 과제가 지금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 이제 부동산 등기제도를 바로잡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최영승 협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일단 검찰 출신인 김종현 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과 법원 출신인 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이 지난주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법무사 시험 출신 이남철 전 서울중앙회장도 곧 후보자 등록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기 법무사협회장 선거는 일단 4파전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기존 검찰과 법원, 법무사 시험 출신 후보자들의 출신별 3파전 구도는 최영승 협회장의 재선 도전으로 사실상 깨지게 됐습니다. 판세 자체는 전체적으로 아마 요동을 칠 겁니다. 지금 현재의 구도에서 현재의 구도는 법원 출신, 검찰 출신, 시험 출신 세 분이 대표 주자로 나와서 하는데 협회장이 다시 거기다 끼어 들어간다면 이제 출신별 구도는 아마 깨질 것으로 봅니다. 법무사협회장 선거에 정통한 이 관계자는 결국 회원들이 협회 업무 연속과 추진 동력을 위해 현 최영승 협회장에 다시 힘을 실어주느냐 아니면 새로운 추진 동력을 구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좌우되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대법원이 추진하는 미래등기 시스템 사업 구축에 업계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구인지가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에도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법무사들 업무 중에 거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업무가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인데 이제 대법원에서 2024년도에 미래등기 시스템을 완전하게 이제 구축해서 실시를 하는데 한편 지난달 22일 구성이 완료된 제22대 법무사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진열 서울중앙회 감사를 위원장에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2일 제22대 법무사협회장 출마 후보자 등록이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현 최영승 협회장의 재선 도전이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이면과 의미를 들여다보는 판결의 재구성. 오늘은 국제결혼 얘기해 보겠습니다.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국제결혼 중개업자 양모 씨를 통해 지난해 1월 라오스 현지에서 여성 6명과 맞선을 본 뒤 이 가운데 한 명의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라오스 현지에서 전통 결혼식을 올리고 호텔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결혼식 2시간 뒤 진행된 피로연에서 불거졌습니다. 방금 결혼식을 올린 신부가 피로연장을 돌아다니며 피로연장의 모든 남자들에게 술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 씨는 라오스 여성과 혼인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결혼중개업자 양 씨의 요구에 한국에 돌아오면 결혼 비용의 90% 등 1,88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그러나 귀국한 김 씨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양 씨는 약정서 금액과 위자료 500만 원 등 2,38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일단 결혼식까지는 마쳤는데 결혼 중개업체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봐야 하는지 여부와 혼인이 성립한 게 아니라면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양 씨는 재판에서 김 씨가 라오스 결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못한 것으로 결혼 파기 사유가 될 수 없고 김 씨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은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조항 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조항에 비춰 이 사건을 보면 결혼식을 올리긴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혼인이 성립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혼인이 성립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져야 합니다. 관련해서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국제결혼중개업자 양 씨의 법률적 관계를 결혼중개계약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수임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조항은
수임인은 위임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김 씨가 라오스 여성과 결혼을 파기한 사실에 비추어 결국 양 씨의 이 사건 중개계약에 정한 수임 사무는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 수순은 수임 사무가 완료되지 못한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일단 이번 사건 계약에 대해 이 사건 중개 계약은 양 씨가 청구한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로 중도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 조항 3항은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씨는 결혼중개업자 양 씨에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의 귀책 사유만으로 혼인이 불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김 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김 씨는 양 씨에게 애초 약정서상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1,12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피로 현장에서 남자들을 찾아다니며 술을 따르는 새색 씨를 보며 김 씨 입장에선 전에 직업이 뭐였지 내가 지뢰 밟은 건가 같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그 라오스 여성 입장에선 어렵게 국제결혼을 결심하고 결혼식까지 마쳤는데 난데없이 혼인이 뒤집어졌으니 정말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씁쓸한 해프닝, 서로 말 몇 마디만 해봤어도 풀릴 일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그게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과 역지사지의 태도는 여러모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판결의 재구성이었습니다.